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18페이지 보시면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개념이 나옵니다. 418페이지였죠? 자,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입니다. 이 강의할 자리 맞지 않아요? 맞죠? 자, 파괴 원인적인 측면. 자, 이 부분은 최근에 시험에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파트입니다.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가지고 종류를 가지고 출제된 것이 한 2번 정도 출제했고, 이제 현상적인 측면 가지고 한 3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사이펀 작용입니다. 자, 자기 사이펀 작용이라는 것은, 원래 사이펀 작용은 U자간 형태에서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사이펀 작용 또는 사이펀 현상이라고 칭합니다. 그 현상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사이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사이펀 작용이라 했는데, 그러면 자기 사이펀 작용이라는 것은, 자기 사이펀 작용은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해야 됩니다. 다량의 물을 배수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해 보시도 됩니다. 변기에 가서 오물이 있을 때, 자, 바가지로 물을 갖다가 조금씩 이렇게 부으면 안 내려가요. 그런데 양동이에 물을 많이 떠서 한꺼번에 확 갖다 보면 어떻게? 싹 내려가죠. 이것이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할 때, 자, 이 배가 내 만수 상태로 흐를 때입니다. 만수 상태로, 꽉 찰만자. 그래서 만수 상태로 흐를 때 파괴되는 것이 자기 사이펀 작용이라고 칭합니다. 자기 사이펀 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사이펀 작용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했을 때 만수 상태로 올 때 파괴되는 게 자기 사이펀 작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유인 사이펀 작용입니다. 유인 사이펀 작용. 자, 유인 사이펀 작용은 보통 흡출작용 또는 흡인작용이라고도 해요. 흡출작용, 흡인작용.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유인 사이펀 작용의 경우는 우리가 수직간 가까이 설치된 기구에서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자, 이 세면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세면기에 P트랩이 설계가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 P트랩이 이렇게 있었는데, 벽에 수직간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배수 수직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수 수직간. 이 가까이에 이 기구가 설치가 된 거야. 위생기구가 설치되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었거든. 그러면 이 봉수죠. 이 고인 물이 이 봉수인데, 이 봉수가 여기에서는 물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상층에서 물을 사용하고 내렸습니다. 내리다 보니까 여기가 배수 수직간과 기구의 접속 요 부분이 일시적으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진공상태가, 일시적으로 진공상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진공상태로 인해서 이 물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유인 사이펀 또는 흡인작용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인 진공 상태로 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배수 수직간 가까이 설치된 기구에서 발생하고 일시적인 진공 상태에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흡출작용, 흡인작용, 유인 사이펀 작용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세 번째 보시면 분출 토출 작용이 나와요. 분출 작용, 토출 작용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역사이펀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역사이펀 작용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분출 토출 작용도 수직간 가까이에서 발생하는데, 자, 요거는 전제 조건이 하나 더 따라가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수직간 가까이에 설치된 위생기구에서 생기기는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요 경우는 하류 하층 기구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 트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물이 이렇게 고여 있었는데, 여기가 하류 하층입니다. 제일 저층 같은 하층이 돼요. 그럼 여기 현실적으로 물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상층에서 물을 내려다 보니까 이 물이 실내로 오바이트 안에서 뿜어내는 현상이 분출 토출입니다. 그럼 분출 토출은, 자, 이것도 어디에서 생긴다? 배수 수직간 가까이 설치된 기구에서 생기는데, 배수 수직간 가까이 설치된 기구에 생기는데, 얘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요. 바로 하층 하류기구라는 거. 얘는 하층 이 하류기구에서 발생해요. 하층을 꼭 기억을 하시면 돼. 하층 하류기구에서 분출 토출 생깁니다. 자, 그럼 피스톤 작용에서 상부에서 물을 내려니까요. 그러니까 배수 수직 간의 공기가 압축이 되잖아. 피스톤 작용에서 이 봉수를 실내로 불어내는 현상이 무엇이다? 분출 토출 작용이에요. 실내로 불어내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분출 토출.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얘들은 시험에 나왔지만 또 알아두셔야 돼. 얘들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얘들 둘이 가지고. 그래서 얘들 둘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하나는 빨려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실내로 어떻게 풀어내는 현상이 반대의 개념이에요. 둘 다 수직간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건데, 근데 얘는 수직간 가까이 있는 기구에서 발생하는 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 얘는 어디에서 생긴다? 하류 하층에서, 하층 하류 기구에서 생깁니다. 하층 하류. 그럼 보통 수직간에 가까이 있는 게 하류 기구거든. 하층 하류. 그쪽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뭐랍니까? 모세간 작용. 자, 이 모세간 작용이라는 것은 모세간 작용은 이 트랩에 뭐가 껴 있을 때다? 머리카락이나 천이나 이런 게 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트랩이 있을 때 뭐 피트랩이든 뭐 다른 트랩이든 관계없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트랩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물이 고여 있었는데,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이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저것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끼어 있다는 거죠. 이 머리카락이, 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 타고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하고 같은 원리죠. 우리가 컵에, 자, 예를 들어 컵에 있죠. 천이나 휴지 같은 걸 걸쳐 놓으면 어떻게 물이 넘어가죠? 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간 작용은 트랩 내부에 뭐 때문에 생긴다? 이런 머리카락이나, 자, 이런 실이라든지 이런 천 조각 있죠? 이런 것들이 끼어 있을 때 물이 타고 넘어갑니다. 흡인식 사이펀 작용에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모세간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발 개념이 나오죠. 이게 4번이고 이제 5번에 정발. 정발 개념은 위생기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위생기구를 이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한 경우야. 사용을 안 했을 때,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물은 정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방지하려고 하면 기름 뿌려서 위에 유막을 형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운동량에 의한 뭐다? 간성작용이 나오죠. 운동량에 의한 간성작용. 운동량에 의한, 자, 이 간성작용.
자, 이 간성작용은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자, 보통 운동량 간성작용은 보통 강풍이에요. 강풍시 많이 생겨요.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자, 왜 강풍시 발생이 되는가 하면 이런 경우에 보통 생기게 됩니다. 자, 보통 배수 수직관의 끝을 그대로 연장해서 자, 옥상에다 개구를 해놨어요. 옥상에다 개구를 해놓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배관 내에 압력 변동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압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 이 봉수, 변기 봉수가 자, 이게 요동 약간 압력 변동에 의해서 잔잔히 떨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볼을 보고 확 내리면 내려가는 그 간성작용에서 같이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딘가 하면 변기가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있죠. 간혹가다 물이 봉수가 이만큼 차 있었는데 조금 내려갔잖아. 그게 봉수 파괴된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이 딱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수위가 확 낮아지는 그게 봉수 파괴된 거예요. 간혹가다 변기에 물이 이만큼 차 있어야 되는데 쭉 내려간 경우 있죠. 그게 봉수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영향 간성작용은 방지 대책으로 격자세에 설치하거든. 격자세. 여러분들 이거 봤잖아요. 이런 격자. 욕조나 이런 데 보면 이 격자 있잖아. 세면기 이런 데 보면. 여기 머리카락 걸려있죠. 한꺼번에 내려가니까 파괴되니까 격자세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변기에 설치할 수가 있어 없어요? 대변기에 설치하면 변 다 걸르라고요. 맞죠? 내려가야 되는데 휴지하고 다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변기는 운동량 간성작용에서 파괴가 잘 되는 게 강풍 불 때. 아니면 어떤 배관 내 압력 변화가 심할 때 어떤 경우가 누가 위에서 주기적으로 물을 자꾸 내리는 거예요. 내렸다가 안 내렸다 내렸다 안 내렸다 이러니까 애들 또 신기해서 장난치는 경우 있잖아요. 애들요 변기 한번 내려보면 또 물이 착 차요. 신기해서 계속 누르는 분 있죠. 애들이죠. 그거 못하게 하면 있죠. 소변 본다고 가가지고 있죠. 조금 누는 척하고 또 누르고 그래요. 그런 못 봤습니까? 그러면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하면 수직 배관에 압력 변동이 생기거든. 그럴 때 생기는 게 운동량 간성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20페이지 보면 자, 통기설비가 나와요. 제2절에. 자, 이 통기설비. 자, 이 통기설비 파트는 앞전에 적을 냈습니다. 강경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했습니다. 강경 개념 가지고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뭐 가지고 답을 만들었는가? 421페이지 결합 통기관이 있죠. 3번 그거 가지고 이제 답을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응용해서 낸 겁니다. 그거 가지고 기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올해 시험은 통기관이 그럼 종합적으로 해서 루프 통기관도 나오고 전체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경을 조절해서 시험을 냈는데, 그러면 올해 시험은 아마 개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그 통기관의 설치 목적 나오죠. 통기관, 공기를 공급하는 통기관의 설치 목적은 트랩의 요거는 기출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통기관 목적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1번하고 2번만 체크하면 돼. 이미 출제됐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트랩의 봉수보호입니다. 트랩의 이 봉수보호 목적인데, 봉수보호.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통기관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통기관.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통기관을 설계한 목적은 봉수보호야. 봉수가 파괴되면 악취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악취가. 그래서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통기관, 공기를 공급하는 관을 설계를 하게 된 겁니다. 간단히 봐두시고, 이때
자, 배수의 흐름 원활이죠. 이게 통기관의 설치 목적이 배수 흐름 원활입니다. 원활. 이걸 목적으로 통기관을 설계를 해 줍니다. 이때 그럼 배수관은 도면에 표시할 때 배수관은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내요. 자, 실선으로 나타내고요. 아니면 선으로 끄면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여기에다 영문을 써요. 이렇게 해서 드레인의 약자 D를 써요.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그리고 통기관. 자, 이 통기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 은선인데 여러분들 보통 뭐로 한다? 그냥 점선 이렇게 하면 돼? 아이한테 은선 모르시잖아요. 맞죠? 그냥 점선 이렇게 하면 돼? 점선. 아니면 벤트 약자 V를 써서 나타내도 돼. 벤트. 통기관이 원래 벤트입니다. 벤트. 보시면 그래서 420페이지 보시면 통기관의 종류가 나와요. 자, 제일 먼저 무슨 통기관? 각계 통기관. 이건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안 나와 얘는. 그래도 안 나옵니다. 제가 18회 때는 루프 통기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했죠. 나왔던 통기관 또 나와요. 다른 종류로 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현재 이겁니다. 자, 그럼 얘가 배수 수직관이고 수직관을 입관이라고 돼. 수직관을 줄여서 입관이라고 해. 배수 입관. 그게 수평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위생기구가 이렇게 해서 이거 대변기예요. 자, 이렇게 변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통기 수직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 중에 누가 간격이 클까요? 누가 간격이 클까요? 자, 모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된다. 사람의 입이 배수관이고 코가 통기관이 돼 보시면 돼. 자, 이게 배수관으로 볼 건데 이거 오늘 매운탕도 먹고 그래 다음에 한번 인정해 줄게. 매운탕도 먹고 불닭도 먹고 맞지? 매운 것도 먹고 이러면 인정해 줄게. 코로 먹으면. 그래서 콧구멍이 커요? 입이 커요? 입이 크죠? 자, 그럼 두 가지 등식 중에 그죠? 얘가 크죠? 크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등식은. 얘가 크거나 같을 수. 그래서 통기관은 절대 배수관보다 클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도 코 막히면 입으로 숨 쉬죠.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한 것이 신정통기관이거든. 그래서 그 6번 봐요. 6번 아직 기출 안 됐어요. 신정통기관. 신정통기관은 배수 수직관 끝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옥상으로 연장한 통기관이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연장해 준 거야. 이걸 그대로 연장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통기관이다? 신정통기관이에요. 그러면 신정통기관은 배수통기관이라고도 하고요. 배수통기관. 자, 그래서 그 꼭 체크하십시오. 간격을 줄이지 않습니다. 배수 수직관 간격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신정통기관은 결과적으로 배수관하고 간격이 어떻게? 동일 간격이에요. 동일해요. 동일 간격인 거예요. 같습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이거죠. 배수 수직간에 통기할 목적이죠. 맞죠? 배수 수직간에 통기를 하기 위해서 신정통기관을 두는 거예요. 배수 수직간에 통기를 위해서 신정통기관을 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1번에 보시면 뭐다? 각계 통기관은 그 시험은 안 나옴. 잘 안 될 겁니다. 좀 통기 수평관이 갔을 때 각 위생기구마다 일일이 그 기구의 하류측에다가 통기관을 접속해 줍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통기관이다? 각계예요. 이것이 각계 통기관입니다. 그러면 각계 통기관이 가장 이상적인 통기관은 맞아요.
가장 이상적인 통기는 맞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통기는 맞아요. 그런데 비용은 비싸집니다. 일일이 설치하니까. 그래서 2번에 루프 회로 통기관이 나오죠. 루프 회로 한상 통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루프 회로 통기관은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기관을 따줄 때 최상류기구. 자, 이겁니다. 배수 수직관에 가까이 있는 게 최하류기구라고 해요. 이것이 최하류기구입니다. 최하류기구. 배수 수직관에서 멀리 떨어진 기구를 최상류기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최상류기구의 하류측에 통기관을 접속해 준 거. 이것이 루프 회로 통기관이 되는 거예요. 한상 통기관은 잘 안 씁니다. 교수님들 용어가. 자, 그래서 최상류 기구의 그 기구의 하류측에 통기관을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고 있는 게 루프 회로 통기관이 되는 겁니다. 회로 통기관. 근데 3번에 보시면 뭐가 나온다? 도피 통기관. 자, 도피 통기관은, 자, 이것이 도피 통기관이죠. 자, 바로, 자, 이 루프 통기시입니다. 루프 통기시 기구수가 많아지면 루프 통기관 가지고 통기 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 체크하세요. 그래서 한상통의 루프 통이죠. 바로 루프 통기에서 통기 능률 촉진을 위해서 통기관을 접속해야 돼요. 요거는 명심해 줄 게 최하류기구예요. 최하류기구 쪽에다가 통기관을 접속해 줘야 돼요. 이것이 무슨 통기관이다? 도피 통기관이에요. 도피 통기관 하면 항상 기억하실 게 무슨 기구? 최하류기구 쪽에. 최하류기구 쪽에 설치해서 이 루프 통기가 돼야 돼. 자, 얘를 했을 때 얘는 부가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지, 얘가 없으면 얘는 설치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기구수가 많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2번에 체크, 루프 통기관에서 1번 체크하세요. 2번에 루프 통기관 1번 체크, 2개 이상 몇 개? 8개 이내의 트랩을 보호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기구수가 10개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슨 통기관을 설치해 준다? 도피 통기관을 설계를 해 주는 거예요. 도피 통기관. 그리고 습식 통기관 나오죠. 습식 통기관은 이것이 습식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습식 개념은, 자, 어떤 경우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세면기가 이렇게 벽 속에 이렇게 입관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통기관을 이렇게 해줬는데, 통기관 최상류 기구의 통기관을 접속해 줬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루프 회로 통기관인 거야. 최상류 기구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무엇이 습식 서뷴 통기관인가 하면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요것이 습식 통기 또는 서뷴 통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습식 통기관, 서뷴 통기관에 칭하는 게 이 부분이. 자, 왜 이 부분이 습식 서뷴 통기관인가 하면 여기에서 물을 내리면 배수가 되지만 여기서 물을 안 내리면 통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세면기에서 물을 안 내면 통기관 역할을 하다가 물을 내리면 뭐다? 배수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내려갔다 해서 뭐다? 습식이라고 한 거야. 보통 통기관은 공기를 공급해주는 무슨 식이다? 근식이라는 거야. 근식. 공기만 공급해주는데, 맞죠? 우리도 간혹 가다가 이 공기를 공급하는데 잘못해서 한번 물 먹는 경우 있죠. 헤엄치다가 한 번씩 코로 물 넘어가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습식 통기관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정은 해도 있고, 그다음 결합통이 있죠. 고층 건물의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접속하는 거예요. 자, 요겁니다.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 요걸 접속해 주는 통기관이야. 요걸 연결해 주는 통기관. 요것이 무엇이다? 결합 통기관이 되는 거야.
얘가 결합통기관입니다. 얘는 고층 건물에만 설계하는 거야. 요거는 저층 건물은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층마다 설치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에만 설계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상층에서 배수를 하게 되면 배수 수직 간의 신정 통로를 통해서 이 공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물이 내려가면 중간 부분에 공기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회로를 둬서 통기 수직관을 통해서 5개층마다 공기를 공급해 주도록 하는 것이 무슨 통기관? 결합 통기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통기 수직관과 배수 수직관 중 뭐다? 작은 쪽 간격 이상으로 한다 나오죠? 작은 쪽. 그러면 뭐하고?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 작은 쪽 이렇게 했잖아요. 작은 쪽.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누가 작다했어요? 통기 수직관이 작다했어요? 배수 수직관이 작다했어요? 통기 수직관이 작다했잖아요. 쉽게 사람으로 치면 콧구멍이야 입이냐 이겁니다. 입이 배수가 아니잖아요. 물 내려가니까. 작은 쪽 간격 이상. 그럼 통기 수직관 간격 이상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배수 수직관이 얼마? 통기 수직관이 얼마? 이래서 얼마로 간격한다 이렇게 낸 거야. 그러면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콧구멍하고 이걸 계속 이야기해 드렸는데 내가 농담한 걸 잘 낸다니까 이 인간들이. 자, 그래서 미리 할게요. 얘들이 강경 가지고 내면요 세 군데에서 낼 수 있거든. 강경 가지고 내면 루프하고 신정하고 결합이야. 2번에 루프 나오죠. 2번, 5번, 6번인데 6번 가지고 낸 거예요. 6번이 제일 좋거든 내기에. 그리고 신정통기관은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좀 잘 보세요. 신정통기관은 배수 수직관 끝을 그대로 연장해요. 배수 수직관 간격이 고로 뭐다? 신정통기관 간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422페이지 보면 신정통기관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것이 신정통기관이에요. 그림 보면 옥상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파트도 위에 보면 지붕에 보면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어요. 배관 9번기. 맞죠? 나중에 아파트 옥상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이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 개. 이 신정통기관이네. 여러분들 각 라인마다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게. 자, 그리고 뭐 특수통기 방식 나오죠? 자, 422페이지 상단에 특수통기 방식이 나오는데, 자, 이 특수통기 방식은 소벤트 방식하고 섹스티아 방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소벤트 방식은 명심해 두실 것이, 이 소벤트는, 자, 얘들은 별도의 통기 수직관, 통기 입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얘들은 특수통기 방식을 명심하세요. 여기 나오는 얘들은 소벤트든 섹스티아든 얘들은 통기 수직관인 통기 입관을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면 배수 수직관만 통해서 공기를 공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를 분리했다 혼합했다 하는 특수 이음새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소벤트 이음은 소벤트 방식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소벤트 방식은 특수 이음새를 쓰는 거예요. 공기 분리 이음새하고 공기 혼합 이음새를 이용하는 거야. 공기 혼합 이음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항상 명심하면 돼요. 분리하고 뭐다? 혼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이걸로 하시면 돼. 소벤트가 기억 안 난다. 소비에트 연방을 기억하면 돼. 소비에트 연방이 소련이었잖아요. 맞죠? 지금은 러시아, 맞죠?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가 막 분리됐죠? 그래서 분리나 혼합이 나오면 무슨 방식? 소벤트 방식. 얘는 별도의 통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특수 이음새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다. 그거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424페이지 제3절 배관설계 및 시공상 주의사항이 나와요. 자, 배관상 주의사항에서 보시면 1번과 2번은 이미 시험에 기출이 되었어요.
1번과 2번까지는 기출되었습니다. 1번과 2번 기출되었고 현재 3번은 출제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3번부터 3, 4, 5 이 밑으로는 아직 기출되지 않고 있어요. 밑에 근데 6번에서 11번까지 있죠. 6번에서 11번까지 시험에 약간 지문이 언급됐어요. 6번에서 11번은 6번에서 11번은 이겁니다. 통기간은 각계로 하라. 각자 하라. 각계로 하지. 저거는 안 된다. 연결이나 겸용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연결이나 겸용해서 사용하지 마라 이 뜻이야. 다른 거하고 각자 쓰자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정하조 통기간 정하조 통기간만 쓰고 맞아? 각 계통별로 쓰라는 이겁니다. 다른 거하고 같이 써서는 안 된다. 냄새가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 보시면 1번에 자 1번 개념은 자 대변기. 대변기는 수직간마다 가까이 배치한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인가 이겁니다. 대변기는 오물을 내려보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대변기를 수직간 가까이 배치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수직간이 저기 있는데 변기를 여기 배치했어요. 그럼 여기서 저까지 밀어내야 돼요. 수평간에서. 그러면 한번 변 보고요. 물을 한 도라무통 써야 돼요. 변 한 번 보고 200리터의 물을 내려보내면요. 물값 맞아요? 수돗물 엄청 내야 돼요. 목욕한 것만큼 막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수직간 가까이서 빨리 내려보낼 수가 있어요. 세정이 잘 되는 거야. 배수를 잘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간 가까이 배치하는 거, 부하 단위가 큰 건. 그럼 쉽게 이겁니다. 우리 여기 화장실로 보면 돼. 화장실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잖아. 거의 세면기가 출입구 근처에 있죠. 맞죠? 그 이유가 수직간이 그 근처에 없다는 거예요. 세면기를 가장 멀리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수직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수직간 근처에 뭐가 있다? 대변기가 있는 거예요. 쉽게 그 주변에 수직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계할 때 그래 합니다. 원래. 왜냐하면 하면 특히 이거죠. 그리고 세정도 해야 되죠. 문제 이거죠. 간 큰 기 길게 가면 비용도 비싸지죠. 맞죠? 간 작은 기 쌉니까? 간 큰 것이 비싸요. 간 큰 기 비싸죠. 간 작은 건 쌀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부하 단위가 작은 세면기 이런 것은 멀리 배치하고 그 가까이 대변기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시험에 냈고요. 그리고 2번에 통기간 5% 이상으로 입상시킨 다음 통기수직간에 연결한다. 자, 이건 다른 거 아니고 이 개념이에요. 설명은 드릴게요. 시험 나왔어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여기 트랩을 이렇게 갖춘, 여기 트랩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트랩입니다. 여기 줄고 있으면. 자, 그러면 이 오버플로우가 세면기에 물이 일정 이상 넘어가도록 해놨잖아요. 안 넘치도록 해놨죠. 구멍을 뚫어놨거든. 오버플로우가 됐는데 이때 통기 수직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기 수직간 이 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 통기간을 여기 접속할 때 통기간을 그 기구의 하류측에 접속하는데 이때 요 높이, 요 접속하는 요 높이가 오버플로우 이상 높은 곳에서 접속하라. 요 위치를 물은 거예요. 요 위치. 통기간을 통기 수직간하고 접속하는 요 위치가 오버플로우 면보다 뭐다? 높은 위치에서 하라 이게 이상에서. 근데 이상 보통 150mm 이상에서 하거든요. 150mm 이상. 그래서 이상인데 이하 이렇게 해서 시험을 낸 거야. 한자만 딱 곤쳐서 낸 거야. 이상이야 이하냐. 그리고 이제 3번 언제 낼는지 모르겠으면 냅니다. 3, 4번. 3, 4번 시간 끌고 있어 인간들. 낼 건데 뭐 아직도 안 내고 있어. 에이, 이거 분명히 내.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은데 20회냐 21회냐 이게 이제 요거 다 돼 왔어 이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면 그 오버플로우 가는 트랩에 뭐다?
유입구초. 자, 이거 이제 여러분이 오버플로 되면 오버플로 된 게 이렇게 유입구초로 가야 되잖아. 오버플로. 유입구, 여기가 유출구잖아. 그러면 유출구 쪽은 통기관에 와요. 오버플로간 얘가 어떻게? 이 오버플로간이 유입구 쪽에 오는 거예요. 유입구. 그래서 오입이야. 오입. 유출구 쪽마다 통기관에 와요. 출구에는 통기관이 오고요. 유입구 쪽에 오버플로간이 접속됩니다. 그래서 유입구인데 유출구 이렇게 쓰는 게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입니다. 넘쳐가지고 있잖아요. 물이 여기 세면기가 이렇게 이중구조로 넘치면 어떻게? 트랩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도록 한 거야. 거쳐서. 오버플로가는 유입구 측이다. 그걸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네 번째, 바닥 아래 통기배관은 금지입니다. 예외 없어요. 자, 봐요. 제가 통기관을 다 위에서 다 따줬잖아요. 맞죠? 자, 바닥에서 따게 되면 심각해져. 바닥에서 따면 어떻게 됩니까? 배수돼요. 공기 공급이 아니고 배수된다니까. 그래서 바닥 아래 통기배관은 뭐 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이중 트랩을 만들지만 왜? 트랩을 두 번 틀면 배수 어떻게 흐름이 저하되죠? 그럼 나중에 막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리고 청소구는 냈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자, 428페이지 오수 처리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처리 설비는 자, 집중을 어디까지 하시는가 하면 페이지 433페이지까지 집중적으로 하세요. 433페이지까지 집중적으로 하면 된다. 그 뒤쪽은 하지 마라. 올해도 안 해도 돼. 옛날엔 뒤쪽만 했었는데 요새는 앞에만 해요. 자, 앞전에는 19회 시험 때는 이렇게 냈어요. 자, 수질 오염 지표를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내는 거네. 그때 거기 BOD하고 3번에 DO, 4번 SS 이 두 개가 끼어 있었고 나머지는 대기 오염 지표가 두 개 들어가 있어서 처음 보는 게. 자, 그러면 오수 처리 설비를 보시면 먼저 오염 지표적인 측면 앞전에 나왔잖아요. 이 부분 다뤘습니다. 또 여기 또 내고 또 내기 그렇죠. 까놓고 얘기하면 올해는 얘기 안 나와. 너무 직설적인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자, 그러면 첫째 BOD 있죠? 생물학적 뭐다? 산소 요구량. BOD 있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BOD가 3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BOD가 3번 기출됐어요. 앞전은 저거 종합문제 냈으니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유기물에 의해서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 산화해서 안정하는데 얼마가 산소가 소모되냐. 자, 그리고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화학적 산소, 요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리고 세 번째 DO 용존 산소량이죠. 용존 산소량. 그리고 네 번째 SS 부유물질. 부유물질로서 요거는 오수의 뭐다? 탁도를 나타낸 거죠. 탁도. 그래서 얘가 3번 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한 번 냈습니다. 16회 때 냈죠. 그리고 SS가 14회 때 냈어요. 그리고 앞전에 이 세 가지를 고르라는 걸 내세요. 얘하고 얘를 고르는 걸 19회 때 냈죠. 19회 때 낸 거야. 고르세요. 낸 겁니다. 수질오염 지표상 골라라 이렇게 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낼 줄 알았더니만 다음 중 수질오염 지표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얘들은 고르락했고 나는 아닌 것 해가지고 BOD 제거율 넣어가지고 했더니만 그렇게 안 내고 대기오염 지표 넣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면 골라오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시험은 이겁니다. 요번은 안 되겠지만 다음 이번에 20회 때 바로 낼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이 측정 단위가, 자, 측정 단위가 ppm이에요. parts per million입니다. ppm 100만 분율을 쓰고 있어요. 100만 분율이다.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에 대해서 정리해 두도록 해두죠. 화학적 산소 요구량. 자, COD는, 자, 이런 무기물질이 함유된 공장 폐수입니다. 공장 폐수에 금속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미생물이 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화학적으로 안정화되는데, 그래서 보통 가망간산 칼륨이나 산화제를 투입해서 안정화되는데 얼마나 산소가 소비되냐 이걸 측정하는 것이 산소 요구량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그러면 뭐가 함유되어 있을 때 무기물질이 함유된 공장 폐수의 경우 COD 화학적 산소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거 간략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스컴은 오수 표면 위에 떠오른 오물 찌꺼기가 뭐다? 스컴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활성온이 나오면 활성온이는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미생물 덩어리를 활성온이라고 해요. 미생물 덩어리. 활성온이가 나오면 뭐다? 미생물 덩어리. 미생물 덩어리를 우리가 활성온이라고 해요. 활성온이. 자, 그리고 페이지 429페이지에서 보시면 그 용어 해설해 놨죠. 하수도법의 용어입니다. 하수도법의 용어에서 거기 보시면 저것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분류식 하수관로가 시험에 기출이 되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옛날에 하수 강거일 때 시험을 냈었습니다. 그러면 오수를 하수 유입되는 빗물과 지하수를 각각 구분돼서 흐르도록 한 것 하수관로가 뭐다? 분류식 하수관로예요. 자, 그럼 분류식 하수관로는 쉽게 이거라 보여. 신도시들은 거의 분류식 하수관로라 보시면 돼요. 분류식 하수. 그러면 그 건축물에 뭐다? 똥차가 안 와. 정화조를 안 퍼면 무엇이다? 분류식 하수관로라 보시면 돼요. 똥차가 오면 쉽게 그 건물에 정화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야. 정화조 설계를 하면요 함유식 하수관로고요. 정화조를 설치 안 하면 뭐다? 분류식 하수관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류식 다 뽑아가요. 그러면 똥풀 비용을 갖다가 뭡니까? 지자체에 내는 거야. 그럼 지자체에서 다 벌어가서 해결해 주는 거. 이것이 뭐다? 함유식 하수관로다. 그래서 그 함유식 하수관로는 공부하세요. 분류식 하수관로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오수와 하수를 유입되는 빗물을 따로 별도로 흐르게 함께 흐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함유식이고 별도로 흐르게 하면 뭐다? 분류입니다. 분류. 그래서 분류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옛날에 우리나라 돈이 없어서 분류를 못하고 함유식을 했다가 지금 돈이 되는 대로 왠가하면 지자체가 설치해야 되니까. 여러분 있죠? 도로 같은 거 있죠? 하수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거의 다 누가 설치해 뭔가 지방자치단체 설치해 뭐예요?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는 거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뭐 있을 것 같아? 국가에서 하는 기반시설이 뭐가 있는 것 같아? 딱 하나 있어요. 책임지는 게. 근데 우체통 있죠? 그건 국가에서 해요. 그래서 우체국 다른 분들 공무원이죠? 그 우체통은 국가에서 설치합니다. 근데 도로 이런 건 지자체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일부 보조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조할 수 있도록 예외 조건을 둔 겁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그거 한번 봐두세요.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자, 그리고 430페이지 보시면 BOD 제거율과 뭐가 나오고 있다? BOD 부하가 나오고 있어요. BOD 제거율. 자, 이 BOD 제거율은 현재 세 문제 내에서 자체적으로 세 문제를 출제했어요. BOD 제거율은 세 번 냈어. BOD 제거율. 이거는 BOD 제거율은 유입수 BOD 마이너스 유출수는 방류수가 되겠죠. 방류수. 유입수 BOD 분해. 자, 이걸 백분율 한 것이 BOD 제거율입니다. BOD 제거율이다. 자, 그러면 BOD 제거율 식을 한 번 냈고 계산 문제를 두 번 내서 유입수 BOD 구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로 계산 문제를 풀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답을 하나씩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유입수 BOD, 유출수 BOD 제거율 세 가지잖아. 그러면 두 가지를 주어지고 하나를 미지수로 둡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답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검산을 하세요. 딱 맞아 떨어지는지.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해가 자꾸 틀립니다. 절대로 계산하지 않는다. 어떻게 답을 넣어서 검산을 하신다. 금방 빨라요, 그게. 아, 좌변, 우변 왔다 갔다 못하는 분도 있죠. 분모 왔다. 쉽게 그게 편합니다. 그래서 검산을 해서 답을 검산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계산 문제는 유입수 BOD를 구하라는 것밖에 안 냈거든. 그럼 앞으로 유출수 BOD 구하세요. 안 맞죠? 또는 BOD 제거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야. 하나씩 너가 딱 맞아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확인하면 돼. 검사만 하시면 돼. 자, 그리고 이때 BOD 제거율 있죠? BOD 제거율은 얘는 수질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얘는 정화조의 성능이에요.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죠. 제거율이 높을수록 사실 무엇입니까? 정화조 성능이 좋은 거죠.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정화조 성능이 우수한 거죠. 정화조 성능이 우수하다는 거죠.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BOD 제거율이 얘가 100%에 가까이 되기 위해서 유출수, 방류수 BOD가 0에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맞죠? 0에 가까워져야 돼요. 아닙니까? 0에 가까워져야지만 제거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유출수. 그래서 이 유출수 BOD를 다르게 뭐라고 한다? 방류수 BOD, 방류수 개념이 됩니다. 방류수. 자, 그 측면에 대해서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31페이지 오수 정화 처리 방식이 나오죠. 자, 이 처리 방식에서 1번 물리적 처리 방식은 18회 때 기출이 되었습니다. 앞전에 이제 더 이상 안 내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처리 방식은 1번만 기억하세요. 물리적 처리 방식은 1번 스크린. 스크린은 일종의 여가 장치로서 거칠 큰 부유물을 제거하는 정화전 처리 방법이 스크린이에요. 그럼 이 스크린이 여러분들 사실 이겁니다. 스크린 부분에 사실 저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양심이 여기에 다 걸려요. 비양심이. 변기 안 넣어야 될 거 여기 넣으면 여기 다 걸려요. 아마 지하철 역사 있죠?
각 역마다 특색이 다 틀릴 거예요. 걸리는 게 많이 걸리는 비율이. 아니 그것도 이죠. 건물마다 틀려요 또.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기에 제거된 지하철로 한번 따져보게. 지하철에서 있잖아요. 변기 스크린에 걸리는 게 남성이 버리는 게 많이 걸리거든요. 여성분들이 많이 버리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버릴 것 같아서. 지금 통계로 내면요 여성분들께 많이 걸린대. 남자보다는. 지금 몰랐게 통계로 이야기 하시던데 지하철 계신 분들이. 제가 그 담당하시는 분을 알거든.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많대. 버리는 그게.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어떤 경우에는 가면 변기가 막혀서 나중에 2층에서 역류를 했거든요. 근데 역류를 했는데 거기다가 영수증을 갖다가 막 갖다 다 버렸대. 그래가 몇 동 몇 호 섞인 게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버릴 땐 증거가 어디 있냐 그렇게 증거를 갖다 댔대. 그러니까 변기값 다 물러내라고 받았대. 자, 그래서 이 스크린이 그래서 여기가 정화조에서 가장 비위생적인 부분이에요. 정화조에서 가장 비위생적인 곳이에요. 위생적인 곳이 이 스크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크린은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데가 스크린이에요. 자, 만약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못해서 막히게 되면 오수가 역류하거나 그럼 저층 부분에 난리 나요. 오수가 역류하거나 원류해요. 원류라는 것은 다른 탱크로 넘쳐가는 것을 원류라고 해요. 넘치는 것. 넘치는 것은 뭐다? 원류고 오수가 역류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점검 제대로 안 하면. 그리고 화학적 처리 방식은 두 가지, 중화나 소독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칼리성이다 그럼 산성제 투입하는 거고, 반대로 산성이다 그럼 알칼리성제 투입을 해서 중화를 시키는 방법이죠. 그리고 소독이 멸균하는 거죠. 염소계통의 약품을 투입을 해서 미생물균을 멸균하는 게 무엇이다? 소독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혹시 올해 준비할 것은 이겁니다. 그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죠. 여기를 공부하세요. 자, 생물학적 처리 방법은 그 밑에 놨죠. 미생물 활동 위해서 처리하는 정화 방식이 뭐다? 미생물이 뭐예요? 균 아닙니까? 박테리아잖아요.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아까 미생물 덩어리를 뭐라 했어요? 활성온이라 했죠. 자, 그래서 이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무슨 방식? 자, 바로 생물학적 처리 방식인데, 생물학적 처리 방식은 현재까지 방식만 언급해서 시험에 지문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현기성 처리하고 효기성 처리 두 가지가 있는데, 현기성 처리하고 호기성 처리가 있다. 그러면 이 현기성 처리는 정화조는 이번에 다 해요. 다음 과정에서는 오수 정화조 안 할 겁니다. 지금 배워놓으세요. 할 것도 많고 시설개론이 가장 범위가 넓어요. 전 과목 중에 시설개론만큼 범위 넓은 거 없어요. 우리 관리사 시험에서는. 책이 범위 어디까지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도 이상한 데서 많이 내가지고. 갖다 내면 귀에 걸면 귀 그리고 코에 걸면 코 그려요. 아무거나 다 갖다 낼 수 있어요.
아빠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법률도 내잖아요. 에너지 절약 관계에서 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갖다 붙이면 돼. 그냥 갖다 따다가 내고. 자, 그래서 현기성 처리는 뭐다? 현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거죠. 현기성 미생물이고, 그리고 이거는 호기성 미생물입니다.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면 호기성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현기성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곳에서 정식하는 균이야. 그러면 얘는 산소를 공급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는 산소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산소를 공급해 줘서는 안 됩니다. 없는 장소에 정식하는 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산소를 차단해야 돼요. 산소 공급이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기 설비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산소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산소가 있는 곳에서 생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통기 설비를 해야 돼요. 호기성 미생물에서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고급 처리예요. 고급 설비. 호기성 처리들이 고급 설비예요. 자, 그러면 종류가 뭐, 현기성 처리는 종류는, 자, 이 부페 탱크. 자, 부페 탱크나 이모퍼 탱크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뭘 기억한다? 탱크. 탱크를 기억하세요. 종류는. 그러면 나머지 방식은 여기 다 해당해요. 뭐 장기 폭기든 뭐 살수 여상이든 모래 투과형이든 하여튼 뭐 에라이 모르겠다. 그럼 어디? 앞으로 방식은 전부 다 이거다. 모르면 어디? 호기성 처리. 호기성 처리는 종류를 외우지 마세요. 탱크가 들어가면 무슨 처리? 현기성 처리. 탱크가 안 들어가면 무슨 처리? 호기성 처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탱크가 없으면 호기성 처리입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현기성 처리하고 이거는 처리 시간이 길어요. 처리 시간이 길고요. 얘가 처리 시간이 짧아요. 자, 처리 시간이 짧은 이유는 뭐 때문에 처리 시간이 짧아요? 호기성 처리는요, 이것 때문에 처리 시간이 짧아요. 호기성 처리의 경우는 기술력을 활용하는 거야. 현대식 기술력을,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살 수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기술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호기성 처리인데, 얘는 무엇이다? 현기성 처리는 오로지 누구에게 맡겨놓는다? 탱크에 넣어놓고 현기성 미생물에게만 맡기는 거예요. 네가 뜯어먹고 살아, 분해해라 이겁니다. 그것이 현기성 처리고. 그래서 이제 처리 시간이 길고 처리 시간이 짧다 보니까 처리 시간이 길어지면, 그래서 이거잖아요. 사람도 육식을 말하는 민족들하고 채식을 말하는 민족도 장의 길이가 틀리잖아요. 맞죠? 우리나라 사람은 장의 길이가 짧아요, 길어요? 짧을 것 같아요? 깁니다, 동양인이. 우리나라 사람은요. 몰라, 저는 안 해봤는데 모 박사님 이야기하더라고. 동양인이 장의 길이가 길다고, 서양인보다. 육식을 많이 하는 민족들은 장의 길이가 짧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후조리 기간을 주는 거예요. 외국은요, 바로 출산하고 나서 바로 움직이도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바로 움직일 때 난리나, 맞죠? 산후조리 기간을 주는 이유가 이거야. 우리는 육식을 한 민족이 아니거든, 이미. 맞죠? DNA 유전자에 육식민족이 아닙니다. 풀뿌리 민족이기 때문에 꼭 그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꼬부랑 할머니, 옛날에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들이 많았던 이유가요, 애 놓고 바로 일했어요. 그렇게 이제 문제가 온 거잖아. 요새 할머니들 봐요. 어떻게? 뻣뻣해졌죠? 못 먹을 때는 굉장히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리 시간이 짧고 처리 시간이 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가 처리 공간이 어떻게? 많아야 돼요. 커야 돼요. 얘가 처리 공간이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취 발생은 얘가 생깁니다. 악취 발생이 생깁니다. 악취 발생이 발생하고요. 얘는 악취 발생이 없습니다. 악취 발생이 없어요. 자, 악취 발생이 생기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것 때문이에요. 거기 보시면 제가 나오잖아요. 현기성 처리에서 분해 산물로 암모니아하고 유화수소가스가 나오죠. 분해 산물에 암모니아하고 유화수소가스, 요거 때문에 악취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암모니아하고 유화수소가스 때문에 악취가 발생이 됩니다. 악취 발생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운전 동력비적인 측면이 얘가 많이 들어가요. 유지 관리비, 운전 동력비, 운전 동력비나 유지 관리비, 유지 비용이 얘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얘가 비싸게 들어가요. 얘가 싸고요. 얘가 싸고. 그래서 얘가 많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얘는 기술력을 활용한다 했죠. 기술력을 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요. 그거 그러면 도심지에는 누가 적합하다? 호기성 처리가 적합하다? 현기성 처리 적합하다? 호기성 처리가 적합한 거예요. 만약에 현기성 처리를 쓰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아파트는 장기 폭기 방식을 쓰고 있어요. 아파트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433페이지 장기 폭기 방식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파트가 이 장기 폭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수 유입하고 폭기 가기 전에 그다 하나 더 적어 넣으세요. 폭기, 오수 유입해서 폭기 들어가기 전에 뭐다? 스크린을 통합니다. 여기다 하나 더 적어 넣으면 돼. 폭기 앞에다가 장기 폭기 방식. 장기 폭기는 24시간 폭기한다 해서 뭐다? 장기 폭기라 해요. 자, 보통 여러분들 집에 아파트 있죠? 아파트 단지가 분류식 하수 관로가 묻혀 있으면 정화조가 설치 안 돼. 근데 분류식 하수 관로가 아닌 무엇이다? 함유식 하수 관로가 설치되면 정화조 풀어와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풀어와. 제가 한 번씩 봐. 원래 이상하게 똥 차올 때보다 내가 한 번씩 보대. 1년에 한 번 보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보는지 뭐. 똥차하고 나하고 연관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똥통은 제가 가르쳐 준 대로 공부하세요. 제가 앞에 공부하면 앞에 공부하고 뒤에 공부하면 뒤에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벗어나질 않아. 뒤쪽에 막 똥통, 이거 필요 없어요, 뒤쪽은. 자, 잠깐 휴식하고, 휴식하고 다음 뒤쪽에 다른 장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